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상입니다. 자, 오늘은 언어와 의미의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의사소통과 의미 연구 이렇게 나오죠. 의사소통과 의미 연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인간 언어 의사소통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죠. 철학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고, 또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이성, 그 감성의 반대말이 이성 있죠?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유의적인 동물 또는 유의적 인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 호이징가라고 하는 그 문화학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인간은 언어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살 수 있는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고요. 보통의 일반인은 1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여성을 나타낸 대명사, 남성을 나타낸 대명사는 히와 시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 베이비에게 쓸 때는 is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는 일종의 중성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도구, 의사소통과 의미를 보시면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 신호가 있고, 수신 신호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시지는 발신한다는 거예요. 발신. 그리고 화자. 화자가 발신을 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메시지는 수신자. 수신자가 듣는 사람이죠. 청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1번이라고 보면 여기 있는 메시지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전달 신호와 수신 신호 이게 이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 신호, 수신 신호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달 신호는 말하는 쪽이고요. 수신 신호는 듣는 쪽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런 말을 해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독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독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잘 안 들리는 건 소음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고 변색되고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어의 의미는 이런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의도한 의미, 듣는 사람이 해독한 의미, 그렇죠? 해독한 의미죠. 그것을 이거는 화자가 말하는 의미고요. 기호 의미는 기호와의 과정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신호 체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미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이 연구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 의미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의미의 의미 이런 연구 이런 의미 연구 그래서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다라는 그런 손이라는 명사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이 있죠. 이런 손이 있고 손이 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손을 씻다 하면 신체가 되죠. 신체. 근데 손이 모자란다 이러면 일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손 좀 본다. 손 좀 봐야 되겠어. 이건 술이죠. 술이. 또 손이 크다. 씀씀이죠. 손을 뺀다 이러면 어떤 거기에서의 관계에서 뺀다는 거죠. 손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나 학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먹는다를 가지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먹는다도 여러 가지의 뭐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맛있게 먹는다는 건 음식물을 먹는다는 뜻이겠죠. 욕 먹을 듯 하면 욕을 뭐 듣거나 당하다는 뜻이 되겠고 나이를 먹다는 것은 더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마음 먹는다는 것은 감정을 품다는 뜻이 되겠고요. 담배를 먹는다는 것은 피운다는 뜻이죠. 피운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끼견이란 말도 써요. 끼견, 뭔가를 이제 피울 때 끼견이란 말도 쓰는데 연기 연자 써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챔피언 먹었어 이러면 이제 차지했다. 어떤 등급을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먹을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쓴 표현인데 그 담배 같은 거 피울 때. 그리고 언어의 의미는 단어의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사진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아버지의라고 의가 붙었지만 이게 아버지 소유의 사진도 될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찍은 사진도 될 수 있고요. 아버지를 찍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picture of father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축원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면 욕이 됩니다. 자, 영화 구경 갈까? 공부해야 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버스에서 문 앞에 승객에게 여기 가로인데 오타 나왔네요. 문 앞에 승객에게 좀 내립시다 이러면 비켜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좀 내립시다라는 것은 함께 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의미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의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2장에서 의미란 무엇인가에서는 의미의 정의, 지시설이 있습니다. 지시는 가리킨다는 거죠. 뭔가를. 그래서 한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 표현이 지시하는 한 언어 표현의 의미 있는 의미는 좀 빠졌네요. 그 표현이 지시하는 지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설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세계가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식물학적인 분류에서 이제 우리가 대나무라고 하면 사군자 중에 대나무 있죠.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식물학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그걸 또 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언어 표현들은 그에 대응하는 구체적 지심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떠올리기가 뭐 자주나 매우나 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설에는 지시물을 하나인데 가리키는 여러 언어 표현이 있다는 거죠. 여러 언어 표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지시설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금성. 그러니까 금성이란 말 쓰죠. 근데 이 금성은 이브닝 스타라고도 하고 모닝 스타라고도 하고요. 개 밥 줄 때 뜨는 별이라 해서 개 밥 바라기 별 또는 비너스라고 미의 여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걸 금성이라. 그러니까 금성을 뭐 골드스타라든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같은 경우도 이게 봄에 있느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명칭이 달라져요. 금강산도.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념설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죠. 우리가 흔히 그 소시르가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기표와 기의가 있죠. 이 기표라는 것은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고 기의는 뜻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미 삼각형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제 기호가 여기에 있겠고요. 그 옆에는 지시물이 있겠고 그 위에는 이제 의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시물인 나무가 있다. 나무.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에 대한 생각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겠죠. 이게 의미 개념이고 그 나무를 이제 나무 지시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나무 이런 것을 이제 나무라는 기호를 쓸 수가 있겠죠. 나무라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이제 기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소리나 또는 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설은 블룸필드가 주장했는데 자극과 반응.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걸 S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R. 자극과 반응인데 그 S와 R 사이에는 다시 그 S와 R이 있는데 그 속에는 또 이 S와 R 사이 SR이 또 소문자로 이렇게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극과 반응은 큰 자극과 반응이 있고 그 속에 또 자극과 반응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약간 자극과 반응이기 때문에 의미론의 발전에는 기여를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은 물리적인 사건이지 언어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의 유형에서 개념적 의미는 국어사전에 나온 의미를 이야기해서 기본 의미, 외연적 의미, 인지적 의미라고 합니다. 외연적 의미는 지시적인 의미라고 해서요.
지수적인 의미. 그 자체의 그냥 의미죠. 뭐 예를 들어서 국화라고 하면 가을에 피는 뭐 노란색 뭐 화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시적 의미, 위헌적 의미고요. 연상적인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다 하면 잉태할 수 있다, 수다스럽다, 모성, 본능, 요리에 능하다,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뭐 샘킴이나 집밥 백선생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또 요리를 잘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치마라는 것도 이제 영어로 스컬트라고 하는데 이 스코틀랜드 지방이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지금도 남자가 이렇게 치마를 입어요. 그래서 스컬트와 스코틀랜드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이지만 이제 수다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고정적이다라는 것보다는 가변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체적 의미는 사회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만약에 담탱이 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선생님 모신다라고 하면 기읍과 같이 말하는 학생은 약간 반항적이고 좀 불량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사투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죠. 뭐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는데 경상도에서는 좀 이러면 되니까요. 또 뭐 김씨의 언어 이건 뭐 꼭 김씨라고 써졌지만 김씨, 박씨, 이씨 다 언어 표현이 다르고요. 또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 이런 것마다 다 쓰임새가 다르고요. 공손체, 공손하게 쓰는 말. 또 작가의 문체적 특성, 예를 들면 김동인이라는 우리나라 소설가는 되게 간결체, 글을 짧게 이렇게 쓰는 간결체를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염상섭이라고 하는 작가는 만연체로 글을 썼습니다. 기자 출신 염상섭 작가는. 그리고 해밍웨이 문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하드 보일드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계란을 삶아 놓은 것처럼 아주 딱딱한 문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의미는 듣는 사람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는데 뭐 아주 죄송한데요.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하면 되게 공손한 표현이죠. 근데 만약에 조용히 해 이러면 되게 이것은 좀 강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반영적인 의미는 여러 개의 개념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서 하나의 의미에 대한 반응. 예를 들어 성신, 성스러운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리라고 쓸 수 있겠죠. 홀리갓. 근데 이게 이제 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을 연상할 수 있고요. 금기어라는 건 동무입니다. 이 동무가 이제 요즘에는 이 남북 간의 이념의 어떤 대립에 의해서 남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배열적인 의미는 어떤 단어가 단어의 언어적 문맥에서 나타나는 다른 단어들의 의미로 인해 얻게 되는 연상들로 이루어진 의미. 그래서 귀여운 아이, 귀여운 어른이 있는데 아이는 대부분 귀엽죠. 근데 어른은 귀여운 성격보다는 어른스러운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만약에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럴 때 아이를 그 키덜트란 말도 쓰죠. 그러니까 키드와 어덜트가 합성해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란 무엇인가에서는 주제적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순 배열이라 강세 억양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를 보고 싶다. 이러면 영수, 민수가 아닌 철수가죠. 또 철수가 보고 싶은 사람은 영이다라고 하면 뭐 영자도 아니고 순이도 아닌 영이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앞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쪽이 중요하다. 앞쪽이 중요.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요? 뒤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찰이 사건을 범인을 붙잡은 거 이걸 이제 능동이라고 하고요. 경찰 사건을 만약에 이걸 피동으로 한다면 뭐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번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러면 이제 이게 피동이 되겠죠. 이러면 피동.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다. 이럴 때는 당연히 오늘 저녁이가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만나기로 한 날이 오늘 저녁이다라고 하면 이 날이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의미 연구의 이제 흐름 3장에서는 구조 의미론인데 이제 여기서 구조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이제 어떤 그 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인이 있다고 하면 인간적인 성격, 성인, 남성 성격, 여성이니까 하여튼 플러스 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형 생성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가 이야기한 건데 심층 구조와 표층 구조를 잘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미녀와 야수하면 이게 아름다운 미녀와 야수인지 또는 아름다운 미녀와 야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형식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학의 어떤 이론을 수학에서 말하는 로직인데 이런 이론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 이렇게 하면 P 이고 Q, P 이렇게 하면 P 이거나 Q, 그 다음에 E 이렇게 하면 어떤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치를 쓴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all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이론들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용론 같은 경우는 의미론의 연구에 있어서 말씀학자에 쓸 용자죠. 말을 쓸 때의 이야기를 화용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계 있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시계 있으세요라고 진짜 물어볼 수 있지만 지금 몇 시세요? 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지 의미론은 비언어적인 지식과 연계해서 그래서 원형 이론의 원형 어떤 범주를 대표할 전형적인 보기. 우리가 이제 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참새, 제비 이런 게 있는데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이 있어요. 근데 참새, 제비 같은 경우는 새다운 새라고 해서 이걸 원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쥐나 타조는 새답지 않은 새라고 해서 비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타조는 시력이 25입니다. 25. 사람은 만화의 2.0이죠. 그래서 4km 앞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조가 그런 어떤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 연구의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런 기응리은 디귿리을이 있는데 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 이때 사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그러니까 사적인 의미론, 그러니까 어떤 언어의 의미의 변화 등 역사적인 거 따지는 거겠죠. 구조 의미론이라는 건 수실의 언어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표와 기의 이런 거. 균형 생성 문법 의미로는 촘스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떤 반대하는 다양한 학설들. 그 다음에 사적 의미론을 예를 들면 이 에티몰로지가 나오는데요. 이 에티몰로지라는 건 어원학이라는 뜻입니다. 어원학. 그래서 이 의미론을 따질 때 어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지는 거죠. 우리가 그 뱅크라는 말도 원래는 벤치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긴 의자에서 어떤 이제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이제 우산을 쓰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천장이 있는 건물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은행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게 긴 의자라는 뜻으로 이제 주로 쓰이지만 벤치라는 의미가 이제 뱅크라는 말을 이제 생성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단어는 생성, 사멸, 의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적인 의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좀 의미의 맥락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의미의 맥락들이 상당히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말씀 장홍상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